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이보시오, 내가 이 여인을 20냥에 사겠소. 장터 사람들은 모두 귀를 의심하며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모두가 비웃는 뚱뚱한 여종을 산 시아버지. 그가 본 것은 추한 외모가 아니라 가문을 일으킬 거대한 복의 기운이었습니다. 집안을 살린 지혜로운 선택.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한때는 떵떵거리며 살던 최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 앞에 장사 없다고 이제는 지붕의 기와가 떨어져 나가고 담벼락엔 이끼만 무성했지요.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났고 곳간에서는 쥐들조차 먹을 게 없어 발을 돌린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집안의 기둥인 최 노인은 매일 아침 빈 쌀독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답니다. 그의 아들은 과거 시험에 수차례 낙방하여 방 안에서 글만 읽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고 며느리는 끼니 걱정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지요. 최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어느 날 밤 최 노인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마지막 보물인 은비녀와 남은 폐물들을 모두 팔아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이 딱 20냥이었지요. 이 20냥은 최씨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미천이자 사실상 목숨값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날, 최 노인은 낡은 괴나리 보찜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 추운 날에 어디를 가시려 합니까? 아들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최 노인은 그저 인자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가문을 살릴 복덩이를 찾으러 간다. 너무 걱정 말고 집을 잘 지키고 있거라. 최 노인의 뒷모습은 비록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는 십리길을 걸어 인근에서 가장 큰 오일장이 열리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온갖 진기한 물건과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이지요. 최 노인은 장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활기찬 기운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과연 그가 찾는 가문의 복덩이는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최 노인은 천천히 장터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일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물건값을 깎으려는 흥정 소리가 들려오고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지요. 최 노인은 화려한 비단이나 맛있는 음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장터 한 구석에 마련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노비시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난을 이기지 못해 팔려온 어린아이들부터 죄를 짓고 관가에서 내놓은 하인들까지 줄을 지어 서 있었지요. 사람들은 노비를 고를 때 마치 소나 말을 고르듯 이빨을 살피고 근육을 만져보며 값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날카로운 눈으로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어떤 이는 눈매가 사나워 주인을 배신할 상이었고 어떤 이는 몸이 너무 왜소의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상이었지요. 그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기운과 품성을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중앙에서 시끌벅적한 야유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런 식충이를 누가 데려가겠어? 밥만 축내게 생겼구먼. 덩치는 황소만한데 얼굴은 보름달 같으니 시장 바닥이 좁겠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곳을 보니 한 젊은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종들에 비해 덩치가 2배는 되어 보였고 옷은 남루하여 살이 여기저기 비칠 정도였지요. 얼굴은 둥글둥글하고 살집이 넉넉하여 보는 이들마다 혀를 찼습니다. 여인을 팔러 온 주인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든 좋으니 단돈 5냥만 내고 이 뚱뚱한 년을 데려가시오. 먹기는 무지하게 처먹으면서 일은 게으르기 짝이 없으니 내 집 기둥뿌리가 다 뽑히게 생겼소. 여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고 거친 손마디는 그동안 그녀가 겪었을 고초를 짐작게 했지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구경거리인 양 즐기며 계속해서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그는 그 여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골격, 그리고 무엇보다 맑고 투명한 눈동자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게으른 자의 눈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온몸을 다 바칠 충직한 자의 눈이었기 때문이지요. 최 노인은 군중을 헤치고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노인네가 저 뚱녀한테 관심이 있나 봐 라며 키득거렸지요. 최 노인은 여인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최 노인을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비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았습니다. 최 노인은 무언가 확신이 든 듯 여인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의 값이 정말 5냥이 맞는가? 주인은 횡재했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마다요. 아니,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사냥해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식충이를 데려가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큰 절이라도 올리겠소. 주인의 비아냥거림에도 최 노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인의 거친 손을 잠시 만져보더니 품속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최 노인은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5냥이 아니라 20냥을 주고 사겠소. 순식간에 장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주인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노인장, 20냥이라니요? 제정신이십니까? 이 값에 4배나 되는 돈을 주시겠다니요? 주인은 혹시나 최 노인이 미친 사람인 줄 알고 겁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20냥이면 건장한 사내종 여러 명을 사거나 소 몇 마리를 살 수 있는 거액이었으니까요. 최 노인은 인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어찌 돈으로만 계산하겠소? 내 눈에는 이 여인이 그만한 가치가 충분해 보이니 어서 돈을 받으시오. 최 노인은 망설임 없이 전 재산인 20냥을 주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주인은 돈을 받자마자 마음이 바뀔까봐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남겨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최 노인을 비웃었습니다. 쯧쯧, 저 영감이 노망이 났구먼. 전 재산을 저런 뚱녀한테 다 버리다니. 하지만 최 노인은 그런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다. 함께 가자구나. 여인은 감격에 겨워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최 노인은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처 식당에 들렀습니다. 여인은 미안한 마음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괜찮다. 마음껏 먹어라. 이제부터는 굶는 일은 없을 것이다. 최 노인의 말에 여인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워냈고 최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운이 좋다는 뜻이고 기운이 좋다는 것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두 사람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은 또 한 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최 노인이 어딜 다녀오나 했더니 웬 산만한 여자를 데려왔대? 저 집안에 쌀 한 톨 없어서 며느리가 고생이라더니 식충이를 하나 더 드렸구먼.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최 노인의 집 대문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하여 대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지요. 아버지가 가문을 살릴 복덩이를 데려온다더니 웬 남루하고 덩치 큰 여인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고 며느리는 기가 막힌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누구십니까? 설마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이 여인을 사는데 쓰신 건 아니겠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안일을 도와줄 아이란다. 내가 20냥을 주고 귀하게 모셔왔으니 너희도 함부로 대하지 말거라.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냥이라니요. 그 돈이면 우리 식구가 몇 년은 먹고 살 돈인데 아버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겁니까?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마당 한 구석에서 탄식했습니다. 여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마당 구석에 서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하지만 최 노인만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헛간을 정리하여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을 조용히 준비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집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슥슥 팍팍. 며느리가 잠에서 깨어 밖을 내다보니 어제 들어온 여종이 마당에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서너 명이 매달려도 며칠은 걸릴 넓은 마당의 잡초를 그녀는 마치 빗자루로 쓸어내듯 순식간에 정리하고 있었지요. 여종의 굵은 팔뚝에는 힘줄이 솟아올랐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는 마치 새 집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담벼락의 거대한 돌덩이들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올려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장정 몇 명이 달라붙어야 움직일 법한 바위들을 그녀는 마치 가벼운 상자를 옮기듯 다루었답니다. 며느리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여종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최 노인이 여종을 불렀습니다. 얘야, 힘들지 않으냐? 잠시 쉬면서 먹거라. 여종은 수줍게 웃으며 최 노인이 건네준 보리밥 한 사발을 개는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녀의 먹성이 대단하긴 했지만 그녀가 해내는 일의 양에 비하면 그 밥 한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오후가 되자 여종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도망이라도 치는 줄 알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가 자기 몸집보다 몇 배나 큰 나무 더미를 등짐으로 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들은 겨울 내내 땔감으로 써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왜 20냥을 줬는지 이제 조금 알겠느냐? 아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지만 며느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이 들어온 후로
집안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 노인이 본 여종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힘이 센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특별한 재주가 하나 더 숨겨져 있었지요. 과연 그 재주는 무엇일까요? 여종이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무너진 담장이 꼿꼿하게 일어섰고 마당은 매일 아침 정갈하게 쓸려 있었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기로써니 저렇게 많이 먹어대서야 어디 남는 게 있겠어? 며느리는 여종이 밥을 먹을 때마다 몰래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종은 고봉으로 쌓인 밥그릇을 순식간에 비워내고도 모자라 숭늉까지 한 사발 들이켜야 직성이 풀리는 듯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며느리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여종의 방에서 은은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느리는 발소리를 죽이고 여종의 방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무언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창호지 문에 구멍을 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낮에 거친 일을 하던 그 여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있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여종은 능숙한 솜씨로 무언가를 바느질하고 있었는데 그 손놀림이 마치 나비가 춤을 추는 듯 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다루고 있는 비단 조각들이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형형색색의 자투리 비단들이 그녀의 손을 거칠 때마다 아름다운 꽃과 나비로 변하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낮에 둔해 보였던 모습과는 달리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라 명문가 규수들도 흉내내기 힘든 고도의 예술이었기 때문이지요. 여종은 자기가 만든 자수 주머니를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삶의 고단함 대신 무언가 희망찬 포부가 담겨 있는 듯 보였답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두근거려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저 여종의 정체는 무엇이며 아버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여종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밥만 많이 먹는 식충이가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재주를 숨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종은 어제와 다름없이 묵묵히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박참판이 최 노인의 집을 찾아온 것이지요. 박참판은 최 씨 가문이 어려워진 틈을 타서 그들의 남은 땅을 헐값에 가로채려던 위인이었습니다. 이복의 최 노인,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저 뒷산자락 땅을 내게 넘기게나. 박참판은 거만한 태도로 마루에 걸터앉아 최 노인을 압박했습니다. 최 노인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지켜온 땅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팔 수 없소. 박참판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허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조상이 무슨 소용인가? 내가 오늘 50냥을 가져왔으니 당장 문서를 내놓게. 50냥이면 지금 최 노인네 상황에서는 거절하기 힘든 큰 돈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망설이던 그때 갑자기 부엌에서 여종이 쟁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원한 식혜 한 사발이 들려 있었지요. 여종은 박참판 앞에 식혜를 놓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여종의 손이 박 참판의 소매에 살짝 스치는 순간 그녀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박 참판은 갑자기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더니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박 참판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종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박 참판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땅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세. 내 오늘 급한 일이 생각나서 이만 가봐야겠네. 박 참판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치듯 대문을 나섰습니다. 최 노인과 가족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여종이 박 참판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저토록 겁을 먹은 것일까요? 박 참판이 도망치듯 사라진 후 집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참지 못하고 여종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야, 너 아까 박 참판 어른께 무슨 말을 했느냐? 그 기세등등하던 양반이 왜 저리 사색이 되어 나간 게야? 여종은 수줍게 웃으며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저 참판 어른 소매 끝에 묻은 흙이 우리 뒷산 땅의 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의 눈은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사실 박 참판은 최 노인의 뒷산 땅에 몰래 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밤마다 사람을 보내 땅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종은 낮에 땔감을 하러 산에 갔다가 박 참판의 하인들이 몰래 땅을 파는 현장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박 참판의 소매에 묻은 흙 색깔과 파헤쳐진 땅의 흙 색깔이 같다는 것을 알고 그의 범죄를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었지요. 만약 관가에 고발이라도 된다면 박 참판의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 뻔했습니다. 최 노인은 여종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허허, 내가 우리 집안을 지켰구나. 참으로 대단한 아이로다. 여종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이 데려온 뚱뚱한 여종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보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오히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종은 그런 시선에 우쭐해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버리는 썩은 나뭇가지들을 모아 숯을 만들고 장터에서 얻어온 헌 옷가지들을 수선하여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만든 숯은 화력이 좋아 금방 팔려나갔고 그녀가 수선한 옷들은 그 아름다운 자수 덕분에 부잣집 마님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지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최 노인의 집안에는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0냥의 산 여종이 200냥 이상의 몫을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세가 조금씩 회복되자 최 노인은 어느 날 저녁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 안에서 글만 읽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종이 들어온 후로 집안이 정돈되고 끼니 걱정이 사라지자 아들도 다시금 희망을 품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지요. 아들아, 너는 내가 왜 그 20냥을 들여 저 아이를 사왔다고 생각하느냐? 최 노인의 물음에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저 여인은 우리 집안의 복덩이가 틀림없습니다. 최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와 식탐만을 보았지. 하지만 나는 그녀의 넓은 가슴과 튼튼한 팔다리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보았단다. 최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공기의 흐름을 느끼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아이의 관상에는 토의 기운이 가득했어. 만물을 품고 길러내는 대지의 기운이지. 우리처럼 뿌리가 흔들리는 가문에는 그런 묵직한 기운이 필요했던 게야.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아버님의 지혜에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최 노인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덧붙였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다. 화려한 꽃 뒤에는 억센 뿌리가 있고 거친 흙 속에는 보석이 숨어 있는 법이지. 저 아이는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러 온 것이야. 그때 마당에서는 여종이 힘차게 물을 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썩, 철썩. 그 소리는 마치 죽어가던 집안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처럼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집안이 잘 풀리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질투와 시기의 눈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의 가문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시기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집안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답니다. 마을의 대지주였던 김 부자는 최 노인의 집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원래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위세를 떨치던 그는 가난뱅이가 된 최 씨 가문을 무시하며 쾌감을 느끼던 인물이었지요. 어떻게 그 망해가던 집안이 저렇게 빨리 일어설 수 있단 말인가? 분명 무슨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게 틀림없어. 김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최 노인의 집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 부자의 귀에 솔깃한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최 노인이 데려온 여종이 밤마다 몰래 산에 올라가 기도를 올리고 무언가를 숨긴다는 내용이었지요. 욕심에 눈이 먼 김 부자는 그것이 분명 숨겨진 보물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달빛 없는 밤, 김 부자는 직접 하인들을 거느리고 최 노인의 집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틀림없어. 저 여자가 보물을 찾아서 저 집안을 먹여 살리는 게야. 내가 그걸 가로채야겠다. 그들이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종이 조용히 앉아 무언가를 땅에 묻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김 부자는 숨을 죽이고 그녀가 자리를 떠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여종이 산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김 부자와 하인들은 삽을 들고 달려들어 그 자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왔다. 분명 괴짝이 들어있을 거야. 김 부자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한참을 파 내려가던 중 삽 끝에 묵직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그들은 흥분하여 그것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흙을 털어내고 그 내용물을 확인한 김 부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금은 보화가 담긴 괴짝이 아니라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보석 대신 썩은 나뭇잎과 흙,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가루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이게 뭐야? 보물은 어디 가고 쓰레기만 들어있단 말이냐? 김 부자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갑자기 숲속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시기는 영혼을 갉아먹는 법이지요. 어둠 속에서 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김 부자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 부자는 귀신을 본 듯 혼비백산하여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 노인은 달빛 아래서 인자하지만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김 부자를 내려다보았지요. 김 부자 야심한 시각에 남의 뒷산에서 무엇을 그리 열심히 파헤치고 계신가?
김 부자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땅인 줄 알고. 경계가 모호해서 확인하려던 참이었네. 최 노인은 허허 웃으며 김 부자가 파헤친 낡은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 보물이 탐나서 오신 모양인데 그것은 금은 보화보다 귀한 생명의 양식이라네. 사실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것은 여종이 장터에서 얻어온 각종 약초 찌꺼기와 산의 부여토를 섞어 만든 특수 거름이었지요. 여종은 가문의 토양을 살리기 위해 밤마다 정성을 다해 흙을 숙성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지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땅의 근본부터 다스려 가문의 뿌리를 튼튼히 하려는 깊은 뜻이 있었답니다. 김 부자는 자신이 보물인 줄 알고 썩은 흙을 파헤쳤다는 사실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하인들은 뒤에서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느라 고역이었고 김 부자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흙과 보석조차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먼. 최 노인의 따끔한 일침에 김 부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김 부자는 다시는 최 노인의 집안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 부자의 망신살이 큰 이야깃거리가 되었답니다. 진정한 보물은 땅속에 묻힌 금괴가 아니라 정성으로 가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최 노인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공기 속에 감돌던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산속에는 청량한 밤바람만이 불어왔습니다. 여종이 정성껏 가꾼 황금 거름 덕분이었을까요? 최 노인네 뒷산에 척박했던 땅들이 기적처럼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심기만 하면 시들던 채소들이 이제는 허리춤까지 쑥쑥 자라났고 그 맛 또한 일품이라 소문이 자자했지요. 여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터에서 시들어가는 약초 뿌리들을 헐값에 사와 그 땅에 심었습니다. 남들은 버리는 쓰레기라 생각했지만 여종의 손길과 정성 어린 흙이 만나자 그것들은 천하의 영약으로 재탄생했답니다. 어느덧 집안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버님,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저 아이가 들어온 후로 우리 집안에 복이 넝쿨째 굴러온 것 같아요. 며느리는 이제 여종을 동생처럼 아끼며 맛있는 음식을 먼저 챙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종은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낮은 곳에서 묵묵히 제 일을 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종은 최 노인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청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르신 서방님께서 이제 곧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셔야 할 때가 아닌지요? 최 노인은 아들의 공부가 어느 정도 찼음을 알고 있었지만 여비가 넉넉지 않아 걱정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여종은 품속에서 곱게 수놓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그 안에는 그동안 그녀가 틈틈이 밤을 새워 만든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수 주머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자수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했고 그 향기 또한 은은하여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지요. 이것들을 한양의 큰 상단에 내다 팔면 서방님의 여비는 충분히 마련될 것입니다. 최 노인은 여종의 깊은 배려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몸으로 일하는 종이 아니라 집안의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집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자수의 향기는 마치 앞으로 다가올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답니다. 드디어 최 노인의 아들이 한양으로 길을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여종이 마련해준 넉넉한 여비와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챙긴 아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지요.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급제하여 가문의 이름을 다시 빛내겠습니다. 최 노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여종을 바라보며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지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저 아이의 덕분임을 잊지 말거라. 아들은 여종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때는 그녀를 무시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지요. 여종은 수줍게 웃으며 아들에게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방님,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이 주머니를 차고 계십시오. 마음이 안정되고 총기가 맑아질 것입니다. 아들은 그 주머니를 소중히 품에 넣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떠난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아들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도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살랑살랑 춤을 추었지요. 하지만 아들이 떠난 뒤 최 노인의 집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온 그 손님은 마을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고관대작의 집안 사람이었지요. 그는 대문 앞에 서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집에 예사롭지 않은 자수를 놓는 이가 산다는데 사실인가? 집안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종의 비범한 재주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과연 이 손님의 등장은 가문의 복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까요? 가마에서 내린 이는 한양에서 온 큰 상단의 행수였습니다. 그는 여종이 만든 자수 주머니가 도성 안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지요. 이 주머니를 본 왕실의 어른들께서 그 솜씨를 극찬하셨소. 도대체 누가 이런 신묘한 작품을 만드는지 궁금하여 천리길을 달려왔소. 행수의 말에 최 노인과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엽이나 마련하려고 팔았던 물건이 왕실에까지 전해졌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지요. 여종은 조용히 나와 행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행수는 그녀의 거구와 투박한 겉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을 보자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려. 겉은 투박하나 그 안에는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담는 그릇이 있어. 행수는 최 노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여종의 작품들을 독점으로 공급해주면 현재 최 노인네 가문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큰 저택을 지어주겠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여종은 최 노인의 눈치를 살피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행수 어른, 제 재주는 우리 가문을 살리는 데 쓰일 뿐 큰 부귀영화를 누리는 수단으로 쓰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대답에 경악했습니다. 눈앞에 굴러온 거액의 재물을 거절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최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여종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지요. 우리는 지금의 평화로운 삶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행수는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의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비록 큰 돈은 거절했지만 이 일로 인해 최 노인의 가문은 명문가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도리이며 그 도리를 지킬 때 진정한 복이 온다는 것을 여종은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한양에서 승전보가 들려왔습니다. 최 노인의 아들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이었지요.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최 노인의 집으로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아들의 앞길에는 화려한 꽃가루가 날렸고 그의 뒤에는 수많은 하인과 관원들이 따랐습니다. 아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말에서 내려 아버지 최 노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종에게 다가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내가 준 주머니 덕분에 시험 내내 마음이 평온했고 어려운 문장들이 술술 풀렸단다. 너는 정말 우리 집안의 수호신이로구나. 여종은 눈물을 훔치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과 함께 내려온 한 늙은 관리가 여종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 이곳에 있느냐? 잃어버린 옥녀가 아니냐? 집안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관리의 말에 따르면 여종은 원래 한양의 권세가였던 이판서 댁의 외동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안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락할 때 그녀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몸을 팔아 장터로 흘러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녀가 가진 비범한 자수 솜씨와 힘 그리고 깊은 지혜는 모두 명문가에서 배운 학식과 인품에서 나온 것이었답니다. 여종, 아니 옥녀는 비로소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노인은 그녀의 사연을 듣고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호라, 내가 장터에서 본 그 기운이 바로 명문가의 기품이었구나. 고생 많았다, 옥녀야.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천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양딸로 삼기로 결심했고 가문은 이제 단순한 회복을 넘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녀의 헌신과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반전의 이야기가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장원 급제한 아들과 함께 내려온 관리는 옥녀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녀야, 내가 살아있어 주어 정말 고맙구나. 내 아버님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셨지만 끝까지 너를 찾으셨단다. 옥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아들은 즉시 자신의 관직을 걸고 옥녀의 아버님이 쓴 누명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옥녀를 종이 아닌 가문의 가장 귀한 손님이자 은인으로 대우했습니다. 며느리는 옥녀가 쓰던 방을 비단요로 바꾸고 정성껏 지은 새 옷을 내주었답니다. 옥녀야, 그동안 이런 사연을 숨기고 우리 집의 꾸준히 일을 도맡았으니 내가 정말 면목이 없구나.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옥녀는 오히려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갈 곳 없는 저를 거두어 주시고 식구처럼 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인품은 비단옷을 입자 더욱 고귀하게 빛이 났습니다. 최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처음에 보았던 그 맑은 기운이 틀림없었음을 다시금 확인했지요. 공기 중에는 묵은 한이 풀리는 듯한 시원한 바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옥녀의 아버님을 모셔오기 위해 직접 유배지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이제 고통의 세월을 지나 환희의 순간으로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아들은 유배지에서 옥녀의 아버지를 극적으로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는 당시 이 판서를 모함했던 세력들의 증거가 절실히 필요했지요. 그때 옥녀가 조용히 최 노인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옥녀가 여종 시절 밤마다 수놓았던 비단 조각들이 들어 있었답니다. 어르신, 이 자수 속에는 아버님이 누명을 쓰실 당시 전해 들었던 비밀 편지들의 내용이 암호로 새겨져 있습니다. 최 노인과 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옥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당시의 중요한 기록들을 자수라는 예술로 기록해 두었던 것이지요. 범인들은 그것이 그저 평범한 꽃 무늬인 줄로만 알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 자수를 단서로 삼아 당시 사건의 배우였던 간신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옥녀의 지혜와 충심에 감탄하시며 직접 옥녀의 가문을 복권시키라는 어명을 내리셨지요. 허허, 20냥의 산 여종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단서까지 가지고 있었을 줄이야.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 노인의 선택은 단순히 가문을 살린 것을 넘어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는 결과까지 낳게 된 것이지요. 진정한 지혜는 이토록 멀리까지 내다보는 법인가 봅니다. 드디어 모든 누명이 벗겨지고 옥녀의 가문은 예전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최 노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큰 상을 내리셨고 최 씨 가문은 명실상부한 지역 최고의 명문가로 우뚝 섰지요.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옥녀는 다시 귀한 판서 댁교수가 되었으니 최 노인의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이지요. 가족들은 옥녀와의 이별을 생각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특히 최 노인의 아들은 마음 한구석에 옥녀를 향한 깊은 연모의 정을 품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노인은 옥녀를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옥녀야, 이제 너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너의 뜻은 어떠하냐? 옥녀는 최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20냥에 팔려왔던 그날 이미 이곳의 식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신분이 무엇이든 저를 사람으로 봐주시고 아껴주신 이곳이 저의 진정한 고향입니다. 옥녀는 아들과 혼례를 올려 최 씨 가문의 며느리로 남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을 몰라 했고 며느리와 최 노인 역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과 신의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안 가득 따스한 온기가 감돌며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옥녀와 최 노인 아들의 혼례식 날 마을은 그야말로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옥녀를 뚱뚱하다고 비웃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 앞에 고개를 숙이며 축복을 빌었지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먼. 최 노인장의 해안이 아니었다면 이런 복덩이를 놓칠 뻔했어. 혼례식에는 임금님께서 보내신 선물과 한양의 고관대작들이 보낸 축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옥녀는 화려한 화롯을 입고 보름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신랑 곁에 섰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거친 여종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었지요. 최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전 재산 20냥을 걸었던 그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생 최고의 도박에서 승리했음을 느꼈지요. 그는 며느리가 된 옥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옥녀야. 우리 가문에 들어와 주어 정말 고맙구나. 옥녀는 시아버지가 된 최 노인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속에 깃들어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최 노인은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에 재물을 아끼지 말고 겉보다 속을 살피는 마음을 잃지 말거라. 그의 가문은 옥녀의 지혜와 아들의 관직, 그리고 최 노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대로 번성했습니다. 옥녀는 시어머니로서 그리고 집안의 어른으로서 수많은 손주를 거두며 가문을 평안하게 이끌었지요. 그녀는 훗날 자손들에게 자신이 장터에서
20냥에 팔렸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항상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얘들아, 사람의 가치는 남들이 매겨주는 값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가진 진실한 마음이 언젠가는 빛을 발하여 세상을 밝히게 되는 법이지. 최 씨 가문의 정원에는 여전히 옥녀가 심었던 약초들이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약초들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졌고 가문의 명성은 부귀영화가 아닌 덕망으로 널리 알려졌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세상이 비웃는 투박한 돌덩이 속에도 누군가에게는 보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보석을 찾아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시선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니 훈훈한 바람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네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곳에서 보물을 찾아낸 시아버지의 해안,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한 옥녀의 지혜가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겉모습만 보고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20냥의 기적 같은 귀한 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이 따뜻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